엄마, 면회 온다고 했지? 그날 아침 아들이 보낸 짧은 문자를 보고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밝고 씩씩하던 그 아이가 요즘 들어 통화 시간도 짧아지고 목소리도 한층 잠긴 듯 했기 때문입니다. 군대 생활이 힘들겠거니 생각하며 넘기려 했지만 어쩐지 가슴 한켠이 불안했습니다. 입대한 지 4주. 첫 면회 날이었습니다. 중장년의 평범한 엄마, 검정색 카디건에 운동화를 신고 부대 면회소로 향했습니다. 보통의 어머니들처럼 음식을 한가득 싸들고요. 그런데 면회소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공기가 묘했습니다.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분명히 어딘가 얼어붙은 분위기였죠.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이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분명 낯선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눈이 퀭하고 입술은 부르텄습니다. 얼굴빛도 어쩐지 창백했고 말수도 부쩍 줄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잘 지내? 훈련도 많이 없고 좀 편해졌어. 하지만 그 말 속에서 진짜 감정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꾸 주변을 힐끗거리며 눈치를 보는 그 모습. 마치 듣고 있는 누군가라도 있는 듯이요. 밥을 먹으면서도 그는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잡는 손끝이 바르르 떨릴 정도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손등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고 손목엔 시퍼런 멍 자국도 있었습니다. 넘어졌어라는 대답은 너무나 익숙한 회피였습니다. 너 요즘 뭐 힘든 일 있어? 아니야, 엄마, 진짜 괜찮아. 그 순간 눈을 피하던 아이의 시선 너머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병사 하나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물 한 병을 제게 건넸습니다. 그 눈빛엔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알아달라는 듯한. 그 병사도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 역시 손등에 작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아들의 동기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면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아들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그냥 와줘서 고마워. 그 말 속엔 말하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면회를 마치고 나오려는 순간 생활관 입구 앞에서 중대장을 마주쳤습니다. 중년 남성 군복을 입고 팔짱을 낀 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던 그는 저를 보자마자 짧게 목례를 했습니다. 표정은 단단했고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 시선 마치 들켰다는 사람처럼 말이죠. 저는 그 시선에서 확신했습니다. 아들이 겪은 건 단순한 훈련의 고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로부터의 반복적인 상처였고 지금 이 공간 어딘가에서 방치되고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릴 단 한 사람, 제 딸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현역 군 단부로 이 부대와 연결된 사단에서 근무 중인 딸. 그녀만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용하지만 단호한 엄마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2시 형광등을 켜지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형광펜으로 줄을 긋던 손은 떨리고 마음속에선 분노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편지를 쓰면서도 여러 번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다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얘야, 내 동생이 무언가 이상하다. 제 딸은 군에서 근무 중인 중령입니다. 행정이나 작전이 아닌 사람을 다루는 일에 오랜 시간을 보낸 아이입니다.
4단 참모부에서 근무하면서 누구보다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온 딸. 그러나 제 눈엔 그 아이도 언제까지나 내 아이였습니다. 편지를 붙이고 나서야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딸은 성격상 바로 반응을 주진 않지만 단 한 번도 가족의 일을 외면한 적이 없던 아이니까요.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편지 잘 받았어요. 혹시 이번 주 토요일 시간 괜찮으세요? 응, 당연하지. 왜? 저랑 같이 부대에 한번 가요. 제가 직접 같이 가볼게요. 그 말에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명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는 그냥 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딸은 정복을 입고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단정하게 다린 군복, 각이 잡힌 어깨, 짙게 묶은 머리. 딸이 이렇게 듬직했나 싶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엄마의 옷차림으로 옆에 섰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이의 든든한 동료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제 옆에 계시면 돼요.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 말하지 않아도 돼. 행동이 말해줄 테니까. 우리는 함께 부대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경계병이 딸의 계급장을 확인하는 순간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군기 잡힌 자세, 짧아진 대답, 무전기의 통신. 곧 중대장이 나타났고 그는 저희를 보자마자 정자세로 섰습니다. 중령님, 어머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하지만 누군가가 확실한 목소리를 내기 전까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죠. 생활관 앞에서 딸은 중대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이 부대를 조사하겠습니다. 제 동생이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다른 병사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중대장의 얼굴이 일순 경직되었습니다. 딸은 이어 말했습니다. 이건 단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군 조직 전체의 신뢰 문제입니다. 동생이 아니라 병사 한 명으로 봐주세요. 그날 이후 부대는 조용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본부로 돌아가 보고서를 작성했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공식 명령으로 병영 환경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누가 와서 조사하겠대. 분위기 달라졌어. 저는 그 문자를 수없이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 아들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견디던 수많은 아이들을 위해 딸과 저는 움직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낼 거지라고. 공식적인 점검 지시가 내려지고 나서 부대는 달라졌습니다. 평소라면 웃음소리도 들렸을 법한 생활관 복도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낯선 방문자들을 경계하는 듯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은 묘하게 피곤했고 몇몇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점검 첫날 딸은 군기감찰관과 함께 생활관과 식당, 교육장 등을 차례로 점검했습니다. 딸은 말수는 적었지만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의 침대 정리 상태, 책상 위 메모, 공동물품 보관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병사들의 표정과 몸짓까지. 그날 저녁 딸은 생활관에서 나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엄마, 분명히 뭔가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몸이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야? 손목에 반창고 붙인 애가 5명이에요. 일부는 상처를 숨기려 했지만 군의관에게 기록이 없습니다. 눈 민멍도 2명. 자기들끼리 서로 의식하는 게 너무 보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면회소에서 물을 건넸던 그 병사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끝은 온몸으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군인권센터에 협조를 요청해 내부 설문조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익명으로 진행되었고 설문 항목은 단순했습니다. 최근 1개월 내 가혹행위 또는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 있는가? 설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체 병사 중 절반 이상이 예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특정 고참 2명에 대한 진술이 반복되었고 피해 사례는 다양했습니다. 야간 기합, 언어폭력, 고의적 무시와 고립, 반복적인 얼차려. 아들은 설문에 아무 말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기들이 그 아이의 이야기를 대신 써내려갔습니다. 누구는 말이 느리고 조용하다는 이유로 매일 기합을 받았습니다. 물통으로 머리를 맞은 날도 있었습니다. 자기 잘못이라며 말 안 하지만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 종이를 읽으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아들이 참아온 시간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방치된 병영 문화의 증거였습니다. 중대장은 다음 날 호출되어 딸과 대면했습니다. 중대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씀하시면 절차대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인하신다면 당신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중대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 고백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무책임이 아닌 두려움과 회피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점검 결과는 사단장 보고로 넘어갔고 다음 단계는 징계위원회와 형사조치 검토였습니다. 딸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중간중간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엄마, 이건 단순히 동생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수십 명의 아이들, 누구도 이런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못하는 병사들의 침묵이 조금씩 진술로 바뀌는 과정. 그것이 곧 변화의 시작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내가 너무 자랑스럽단다. 말하지 않아도 너의 고통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절대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그 편지를 넣어 봉인하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군가에겐 처음으로 마주한 정의일 수 있다고. 딸은 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사단장에게 정식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피해자 진술 18건, 관련 증언 41건, 익명 메모 6건, 모두 한결같이 특정 고참 2명의 반복된 폭력과 위협, 그리고 주변 간부들의 묵인이 핵심이었습니다. 사단장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전격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두면 언론에 먼저 터질 일이다. 그 말은 상황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딸은 즉시 감사단과 인권보호관을 파견하도록 조치했고 내부 보고 라인을 통해 법무실과도 협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날 오후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 2명은 별도 공간으로 격리되었습니다. 이들은 조사관 앞에서는 장난이었다. 오해다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확보된 진술과 CCTV 일부 기록은 그들의 주장을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그중 한 명은 아들에게 물통을 던졌던 병사였습니다. 그는 아들이 말이 느리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얼차려를 시켰고 생활관 안에서 아들을 고립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일부 간부들이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도받고 있는 중이었다. 전출 오기 전엔 조용했는데라는 말은 결국 무관심과 책임 회피로 익혔습니다. 딸은 사단장과 단독 면담을 요청했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군은 병사의 자존과 신체를 지켜줘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병사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소극적으로 방치해온 문화의 결과입니다. 사단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책임이 맞소. 그리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오. 이후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가해 병사 2명은 즉시 영창 15일, 보직 해임, 그리고 형사 고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묵인한 간부 2명은 감봉 및 인사 조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분리된 생활관으로 옮겨졌고 외부 전문 상담과 회복 지원 프로그램에 배정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 엄마가 너를 지킨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사회를 바꾼 거야.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딸에게도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그냥 군인이 아니야. 누군가의 등불이었어. 며칠 후 아들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글씨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그 속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나 이제 무섭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지켜봐주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그 누군가가 우리 가족이라서 진짜 다행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긴 시간 속에서 고통을 참고 있던 아이,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딸,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그저 2 손을 잡아주는 일이었지만 그 손이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길은 옳다고. 징계와 조치가 내려진 뒤 부대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병사들 사이엔 기류처럼 흐르던 위축과 침묵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서로 간의 대화도 늘었습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안전한 느낌이 그들에게 용기를 준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분리된 생활관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따로 배정된 침대와 책상,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상담과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편안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편하게 자요. 이상하게도 그냥 숨 쉬는 게 무섭지 않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단순한 일상, 숨 쉬고 밥 먹고 자는 일. 되찾기까지 아들은 얼마나 긴 시간을 견뎌야 했을까요? 딸은 사건 이후에도 꾸준히 부대와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단순히 사건 해결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의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확인을 이어갔습니다. 매달 병영생활 실태 점검을 권고했고 사단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한 달 후 아들은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중대장이 저한테 따로 와서 사과했어요. 자기가 그때 눈치만 보느라 아무 말도 못해서 미안하다고 조금 어색했지만 고마웠어요. 그 말을 들은 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사람도 사람인데 아마 이 사건을 통해 무언가 배웠을 거예요. 때론 그런 작은 깨달음이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되거든요. 부대 내 분위기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병사들 간에 존중이 생겼고 새로운 중대장은 먼저 말 걸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간부가 직접 생활관을 돌며 함께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고참이 밥 먹으면서 괜찮냐고 물어봐요. 그냥 별거 아니지만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한 사람의 책임감, 그리고 사랑이 만들어낸 변화구나. 딸은 그 사건을 계기로 장기 병영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사단 내에서 제안했습니다. 다른 부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정기적인 간부 교육에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엄마, 동생 일은 하나의 사건이었지만
그 안엔 수십 명, 수백 명의 아이들이 겪고 있을 고통이 있었어요. 이제라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들에게가 아니라 딸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얘야,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군인이기 전에 사람이 되어줘서, 내 동생을 지켜줘서,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을 바꾸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앞으로의 군대가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아들과 같은 아이들이 두려움 대신 존중을 배우고 부모들이 걱정보다 신뢰를 안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정자세로 선 건 단지 한 명의 중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책임이라는 단어가 세상 앞에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어느덧 아들의 저녁일이 다가왔습니다. 조용했던 통화 속 목소리는 점점 밝아졌고 편지 속 문장도 한결 단단해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끝이 보여요. 그리고 끝이란 말이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기다려져요. 저녁 당일 저는 부대 정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처음 입대하던 날처럼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온 아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나 다녀왔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꾹 참았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어깨는 더 넓어졌고 눈빛은 더 깊어졌습니다. 한때 두려움에 떨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고통을 견디고 성장한 한 사람의 모습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차 안에 흐르는 라디오 소리만이 배경이 되어줄 뿐,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아들은 저녁 후 한동안 집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처음엔 늦잠도 자고 밤늦게 영화도 보고 그냥 평범한 청년으로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점차 마음의 균형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상담심리학 공부해볼까 해요. 누군가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놀라움과 함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아이가 이제는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회복이고 진짜 성장이라 느꼈습니다. 그는 대학 복학을 준비하며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주변 친구들과도 서서히 연락을 재개했고 동기들과는 가끔 만나군 생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이야기는 이제 상처가 아니라 극복한 경험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말 못해서 미안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말했더라면 덜 힘들었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들. 그건 엄마가 몰랐던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는 누구보다 잘 이겨냈어.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늦은 밤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군대에서의 시간, 그 속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삶. 아들은 더는 두려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임과 다짐을 이야기했습니다. 딸 역시 여전히 군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병역 내 심리 상담 시스템과 정서 관리 교육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 둘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겪은 시간은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희망이 가능했던 거지라고. 전역이라는 끝은 단지 군 생활의 종료가 아니라 삶의 한 시기를 온전히 견뎌낸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들은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엄마, 그땐 정말 힘들었는데 돌아보니 다 지나갔네요. 그리고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다시 다짐합니다. 어떤 어둠도 사랑 앞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아들의 저녁 이후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햇살 좋은 오후 마당에 빨래를 널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엄마로서 이번 일을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 돌이켜보면 처음 아들의 입에서 맞고 있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고통의 고백이 아니라 한 아이가 내민 구조 요청이었고 제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선택은 외면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아들뿐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도 저는 여전히 그때의 결심을 잊지 않습니다. 엄마는 무력하지 않다. 그건 단지 위로가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 딸은 말합니다. 엄마가 그날 용기를 내주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엄마라는 이름이 가진 힘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자주 부모는 모른다, 윗세대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깊이 공감할 수 있다는 거요. 우리 역시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부모가 되어 그 아픔을 더 크게 품게 되었으니까요. 이 사건 이후 주변에서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걱정을 토로하는 어머니들, 아들에 대해 제대로 들을 수 없어 불안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혹시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대답합니다. 귀 기울여 주세요.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는 말이 아니라 그 말투, 침묵, 눈빛, 작은 상처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어 말합니다. 절대 외면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 아이의 유일한 안전지대일 수 있어요. 제가 엄마로서 배운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단 하나의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어떤 전문가도 제도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또한 저는 이 일을 겪으며 우리 사회가 아직도 군대라는 단어에 대해 얼마나 많은 침묵과 무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체감했습니다. 요즘 군대는 괜찮다며 라는 말이 얼마나 아이들의 입을 막고 있었는지도요. 하지만 바뀌어야 합니다. 부모의 관심과 행동이 한 조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문화가 또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게 될 겁니다. 아들의 시간이 제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두려움을 마주한 용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혹시 괜히 건드려서 더 힘들어질까 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래서 더 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저는 단지 한 명의 엄마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응원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용기를 북돋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겐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어딘가에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용기 낼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곁에 있기를.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엄마이기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먼저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 가족의 고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현실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군대에 있다면, 혹은 친구나 지인이 군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들의 목소리에 조금만 더 귀 기울여 주세요. 말수가 줄었는지, 눈빛이 흔들리는지, 평소와 다른 침묵이 길어졌는지, 그런 사소한 변화들이 때로는 생명을 지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솔직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혹시 내가 나섰다가 더 힘들어지지는 않을까? 괜히 민원이 문제만 더 크게 만들지는 않을까?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움직였기에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그 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말 못하는 아이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함께 싸워주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부모의 자리이고 어른의 역할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셨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로, 구독으로,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면 언젠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또 다른 아이에게 닿을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혹은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떠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마음을 나누는 이 공간에서는 하나의 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머니와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조용히 걱정하고 묵묵히 지켜보며 결국엔 아이를 위해 움직인다는 것만으로도요. 오늘도 누군가의 아이가, 누군가의 가족이 무사히 하루를 마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그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할 만큼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